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보고 이제 선생님과 같이 총평, 분석과 전략편을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재수생, N수생인 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3 현역인 친구들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시험 이거 진짜 잘 봐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 많이 긴장을 하면서 시험을 치렀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간에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험지 자체가 공개가 되는 게 8시 15분이어서 저도 굉장히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분석과 전략편을 찍게 되었는데요. 미리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인스타 라이브를 딱 켜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역시나 여러 가지 정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세계사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같이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동아시아사보다 세계사가 좀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험지를 풀어보니까 역시나 세계사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챙겨가야 할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수능에서는 무조건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6월 평가원 세계사,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순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2022학년도 6월 모평 세계사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먼저 살펴볼게요. 난이도. 이런 2021학년도 수능과는 난이도가 유사하거나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세계사 같은 경우에 생소한 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사료도 좀 쉽게 넘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을 치르게 되는 지금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선생님이 세계사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캐스트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이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비중이 확대된 부분이 뭐라 그랬죠? 이 바로 인도사와 서아시아사 파트였습니다. 인도사가 기존에는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딱 한 문항만 출제가 되거나 출제가 되지 않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과서 내에서도 서술 비중이 늘어나더니 인도사가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진 거죠. 2배로 뛰었던 거니까요. 서아시아사도 3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서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3문항만 나온 게 아니라 4대 문명 파트가 항상 서아시아사와 겹치기 때문에 4문항 정도가 출제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국사가 4문항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중국사보다 훨씬 더 적은 비중으로 적은 분량으로 공부하는 각국사를 전부 다 합친 것도 아니라 인도사와 서아시아사만 합치더라도 중국사보다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고득점, 만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각국사의 이 파트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서양사, 중국사와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여러 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중국사의 비중은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축소가 되었어요. 예전에야 막 중국사가 8문항, 9문항, 10문항씩 출제가 되었었는데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비중이 점점 축소가 되더니 지금은 5문항 이상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 되었죠. 그런데 요번에 세계사 6월 평가원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중국사가 비중이 줄어들어서 문항이 조금 덜 나온 건 맞는데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줬습니다. 왜냐면 난이도는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세계사건, 동아시아사건, 역사 교과에서 문항을 가장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방식은 통합형 문항이에요. 시대를 통합하거나 지역을 통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사 같은 경우에 조금 있다가 특이점이 있었던 여러분들이랑 같이 봐야 되는 문항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지역 통합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중국의 신의 혁명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출제가 되었죠. 2개를 같이 묶어서 문항을 냈습니다. 지역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다른 하나의 문항은 제가 이번에 세계사에서 가장 사료 해석형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명나라 홍무제 그리고 한나라 황제와 관련해서 또 낸 문제가 있죠. 중국사가 비중은 적지만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 통합형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연계 체감률은 줄어들었어요. 자, 연계 교재.
세계사, 동아시아사 어떤 연계 교재가 있죠? EBS에서 출제되는 이제 출간되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월 평가원에는 수능 특강까지가 반영되고 9월 평가원의 수능 완성까지가 다 반영이 돼요. 근데 이번에 가장 큰 변화점이 뭐가 있었죠? 연계율 자체가 7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이 준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연계 교재에서 올해 평가원에서 강조하는 생소한 내용 자체가 빵 하고서 시험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개념 완성 강의 들었고 연표 특강 강의까지 소화를 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수능 특강이 연계가 되기는 했지만 수능 특강을 풀어보지 않았더라도 개념과 연표만으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그러면 수특이랑 소환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개념과 연표가 탄탄했으면 이번에는 연계에 대한 체감률이 낮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9월 평가원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 교재에 대한 분석도 하셔야 됩니다. 자, 9월 평가원 전까지 기출문항 정리 그리고 연계 교재에 대한 정리까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계사에서 지역별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볼게요. 2021학년도 수능 세계사와 6월 평가원 세계사의 문항 출제 비중을 비교를 좀 해보면 중국사가 수능 세계사에선 5문항, 지금은 지역통합형으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서양사가 7문항이었는데 이번에 9문항, 서아시아사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죠. 21학년도 수능에선 이번에는 1문항 줄어서 3문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각국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고난도 문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아주 본격적인 해설은 내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고난도 문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유형이었는지까지만 살펴볼게요. 지도 해석형으로는 2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지에서 2번 펴서 한번 보세요. 지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지도형 문항이라고 하면 지도에 여러 가지 힌트를 줬죠. 예를 들어 수도는 카이펑, 뭐 흐르는 강은 황허강, 창장강 이런 내용들의 지형 지물에 대한 명칭을 실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조가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어느 만큼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의 영역 범위만 파악을 하시고서 문제를 풀게 출제가 된 거예요. 지도형 문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도를 해석하는 훈련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 강의의 특강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통합형 문항 10번,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중국의 신혁명,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관련해서 가나로 묶어서 나온 문항이 있었고요. 사료 해석형이 이번에 강세였어요. 원래 세계사는 동아시아사가 연표형 문항이 강세이고 세계사는 사료 해석형 문항이 강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그 진가가 두드러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료 해석형 문항이 까다롭게 나왔고 그 중에서도 5번 펠리페 2세라던가 12번 호모제랑 한 고조랑 관련해서 파악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사료 해석이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제가 4번을 넣은 이유는 수능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한 번 출제된 이후로 그전까지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수능 평가원 문제에 등장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해서도 더욱더 강화돼서 내용들을 더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각국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러시아 각국사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사료 해석형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조약을 주고 그 안에서 해석을 통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걸 뽑아냈어야 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료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어요. 인스타 라이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진짜 연표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세계사에서 연표 안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연표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연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당 사건이 벌어진 그 시기를 알고 그 사건의 영향이나 배경을 묻는 식으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됐어요. 14번이나 19번의 문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까다롭지는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기존의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이 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을 내는 방식이 연도를 달달달달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다소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역사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반성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연도 암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사료 해석형이 좀 더 어렵게 나오고 연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연표를 달달달달 외워서 푸는 문제는 좀 지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건에 해당되는 연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연표를 아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사료 해석이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개념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본질적으로 개념을 이해한 이후에 사료 해석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동아시아사 가볼게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보다는 조금 더 쉬웠어요. 동일 교과는 아니지만 21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연계 체감률이 낮았습니다. 동아시아사 개념 완성 강의와 연표 특강 정도를 숙지하면 여러분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반영 정도가 근데 세계사보다 좀 더 많았어요. 왜 많다고 느끼냐면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보다는 어떤 인도의 역사라던가 서아시아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의 비중이 늘어난 데 비해서 동아시아사는 새로운 내용 자체가 들어갔죠. 그 중에서도 제가 보고서 너무 반갑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작년에는 물라카 왕국이었고 이번에는 고구마가 전래된 시기 1763년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교과서 3종에 이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연표 특강 교재에서 3종 교과서에 나왔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됐던 걸 기억을 하면서 푸셨으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단원별 문항 출제 비중도 이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항 분포와 6월 평가 문항 분포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이거 왜 봐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사는 원래 6단원이었던 게 5단원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별로 어떤 문항이 계속해서 어떤 단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1단원은 고정적으로 2문항, 2단원은 한 문항씩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작년 수능과 이번 6월 평가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강화되었다고 말한 딱 그 부분이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몇 단원 몇 단원이죠? 바로 3단원과 5단원이죠. 여러분 3단원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배웠던 그 시기 수능에서 무려 8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6월 평가원에서는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는 4, 5문항이 나오는 데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수치고요. 5단원도 주목해 보셔야 돼요. 현대사 파트에 해당되는 5단원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에는 항상 2문항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3문항에서 4문항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현대사 파트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3단원, 5단원까지 탄탄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돼요. 문항에 대한 이 출제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동아시아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표형의 강세였습니다. 연표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연표형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문제들을 뽑아보면 4번의 선택지에 2번 선택지 어떤 것 같아요? 독서 3분과 실시되었던 시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10번의 청나라 그 왕조 시기랑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됐고 11번이 바로 고구마 전래 시기가 사료로 출제가 되었죠. 13번은 근대사 파트에서 전조하약부터 삼국 간서 고 사이 시기랑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16번은 메이지 23년을 물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료 해석형은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 문제 풀면서 너무 반가웠던 게 이 3번에 진시황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문항이나 14번의 의화단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출제됐던 거 똑같은 사료로 출제됐던 거 풀어보셨던 분들은 너무 반갑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문항이 출제가 됐고 20번의 국공내전이나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도 사료 해석을 할 때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채점을 하고 나서 진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내가 아직까지 공부한 거 완전 헛수고였나 봐 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6월 평가원 시험으로 그 성적표로 우리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 이전에 평가원에서 연습의 기회를 주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연습의 의미일 뿐이지 어떤 결과를 바꾸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방점을 찍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니에요. 막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고 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좌절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공부의 방향을 점검을 하고 수능까지 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아직까지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볼 수 있는 연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총평을 하고요. 여러분과는 내일 제가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리고 한국사까지 해설 강의 통해서 만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